이번 주에는 JSTL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JSTL은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그 두 문자입니다. 그 이름에서 보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그 JSP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태그 라이브러리 그런 뜻입니다. 이 태그는 우리가 이전에서 커스텀 태그 만드는 법을 배웠죠. 커스텀 태그 중에서 이미 JSP에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태그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었나요? 그렇죠. 내가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이전에 그 자바를 많이 쓰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면 JSTL을 학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태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을까? 이 내용을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그 뭐 창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생각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광수 생각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 허리를 숙고 양손을 땅에다 짚고 그러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뛰면 됩니다. 그랬네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출발은 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가 마음만 먹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바로 새 출발이 되는 것이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김해남 씨가 쓴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밌는 이유에서 딴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 없는 삶이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의 직면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며 조금씩 단단해져 간다. 굳은 살이 박히면 소소한 아픔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굳은 살이 있어야 더 큰 상처가 왔을 때도 그걸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피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기는커녕 우리가 자꾸 이제 더욱더 아파집니다. 아주 조금만 찔려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게 되는 거죠. 상처 자체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이 어려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상처는 우리를 키웁니다라는 얘기로 오늘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요약하도록 하죠.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태그의 일종인 JSTL을 어떻게 동작시키나 JSTL에 대한 동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JSTL의 구성요소,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코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SQL 태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 이 두 라이브러리를 좀 활용을 해보기로 하죠. 자, 다음은 JSTL의 개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STL은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의 약자인데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 기술입니다. 커스텀 태그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죠. 사용자 정의 태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만든 태그인데 그것이 라이브러리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표준화해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JSTL을 범주로 나누자면 코어, XML, I18N, SQL, 펑션 라이브러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태그 기반이기 때문에 JSTL의 사용 방법은 일반적인 커스텀 태그와 동일합니다. 이 커스텀 태그를 쓰기 위해서는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그 다운로드 하는 위치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http tomcat.apache.org 밑에 있는 태그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스탠다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그 라이브러리 GCL을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태그 라이브러리 GCL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 범주에 따라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코어 라이브러리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등호가로 %at 이것은 GC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를 쓰면 태그 라이브러리 GC를 사용하게 됩니다. 프리픽스는 접두어죠. 우리가 태그를 사용할 때 앞에 붙여주는 용어들을 접두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화된 그 태그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URI를 쓰게 되죠.
근데 이 URI가 이전에 우리가 직접 만들었을 때는 URI를 현재 내 폴더 속에 있는 TLD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참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사이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우리 알아둬야 될 것이 URI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폴더 위치에 있는 내용을 내가 가져온다. 그래서 java.sun.com 밑에 있는 JSP 밑에 JSTL 밑에 core라고 해주면 core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형태의 그 태그 라이브러리, 다른 범주의 태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URI의 위치도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별 URI나 프리픽스를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기로 하죠. 자, 핵심 코어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자바 sun.com 밑에 있는 JSP 밑에 JSTL 밑에 코어라고 하는 요 영역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두를 사용할 때 C라고 이용을 하게 되죠. XML은 다 같은 위치인데 가장 아래쪽이 XML이라고 바뀌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픽스로는 X를 사용을 하게 되죠. I18N의 경우에는 조금 위치가 그 FMT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 이제 접두도 FMT라고 써주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SQL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있는 SQL이라고 하는 폴더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 접두로 SQL을 사용을 합니다. 펑션에 해당되는 것들은 우리가 같은 위치에 있는 펑션즈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고 FN이라고 하는 접두를 사용을 하게 되죠. 현재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은 여기에 코어 영역과 SQL 영역의 일부,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TL이라고 한 것은 태그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서 5가지의 주요 라이브러리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코어 SQL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코어 부분입니다. 코어 부분은 일반적인 목적의 액션, 그 다음에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 반복문에 해당되는 것, URL과 관련된 것, 이런 총 4가지 형태로 나눠줄 수가 있죠. 일반적인 목적에서는 캐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캐치 잡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 그 캐치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트라이 캐치에서 살펴봤죠. 아웃, 이건 뭐 출력과 관련된 거겠네요. 리무브는 제거하다 그런 게 우리가 뭔가 그 지정해 놓은 것들을 이제 삭제하는 용도로 쓰겠네요. 셋 설정하다 이런 것 의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지정할 때 set을 쓸 겁니다. 그러면 set하고 remove는 뭔가 비슷한 동작을 하겠네요. set은 지정하다, remove는 삭제하다. 그렇게 연관을 지어두면 훨씬 좋겠습니다.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동작으로서는 choose가 있습니다. choose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택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when, 언제 이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 choose when, otherwise, 다른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choose when, otherwise는 이제 3가지가 묶어서 한 덩어리로 사용되는데, 우리 이제 우리 C 언어에서 스위치 케이스문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에 해당되는 if 기능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if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iteration 액션으로서 for each 문인데, 지금 자바 언어에서는 for문을 이용해서 꼭 for each처럼 썼지만 for each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 JSTL로 for each 문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for each 문과 비슷하게 for tokens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분 지어주는 그런 형태를 for tokens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제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URL과 관련된 것은 import, 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뭐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불러올 때 import라고 썼죠. 그래서 import 사용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redirect, 다른 데 이동할 때 쓰는 거죠. URL 지정할 때 쓰는 거고, 이동할 때 우리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갈 때 우리 파람이라고 하는 태그,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XML의 경우에는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구글링을 통해서 동작을 익혀주기 바랍니다. I18N과 펑션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좀 알아야 되겠죠. set 데이터베이스는 커넥션을 가져오기 위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는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쿼리와 업데이트는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용도로 쓰는데, 우리 스테이트먼트나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서 execute
쿼리라는 게 있었죠. 또는 execute update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메서드에 해당되는 게 쿼리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가져올 때 파람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는 것 그리고 쿼리를 지정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TL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우리 JSTL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사전 작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JSTL은 표준화된 그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되는 거죠. 그리고 태그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리스너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만은 우리 톰캣 시작할 때 이니셜 멤버라고 하는 리스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멤버 클래스 객체 10개를 생성하고 그 초기화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함과 동시에 그 멤버 클래스의 객체 10개가 딱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러오고 뭐 이런 작업을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STL을 이제 사전에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야 되는 작업이 1번 작업, 2번 작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는 과정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과정은 무지무지하게 쉽습니다. JSTL 자르와 standard.jar라고 하는 두 파일을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쟤네들을 구해야 되겠네요. 쟤네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tomcat.apache.org 그 아래 폴더 태그 라이브러리 아래 폴더 스탠다드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JSTL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이 지금 1.1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 버전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바이너리 폴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바이너리 폴더를 확인해 보면 자카라트 태그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1.1.2.zip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걔네들을 압축을 해제하게 되면 그 내부의 라이브러리 폴더에 두 개의 자르 파일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자르 파일들을 우리 JSP 프로젝트의 WebINF 아래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에 복사해 두기만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일 설치가 끝납니다. 별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데이터 초기화를 위해서 초기 데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패키지 두 개의 그 자바 파일을 만들도록 하죠. 자바 파일에서 initial member.java는 사실은 DAO 역할을 하는 거고 member.java는 DO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죠. 그 중에서 member.java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클래스고 그 initial member.java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listener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 좀 특별한 자바 클래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JSTL을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카라트 태그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1.1.2zip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 다운로드하는 위치는 이 주소를 좀 참고하면 되겠네요. 그 archive.apache.org distribute 자카르타 태그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바이너리즈 폴더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자카라트 태그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1.1.2.zip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쟤를 클릭하면 쟤네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해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의 자르 파일, JSTL 자르와 standard.jar라고 하는 두 가지 자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web.inf 폴더에 끌고 가면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폴더에 복사할 거냐고 묻겠죠. 그 복사를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폴더로 복사가 될 겁니다. 이것은 라이브러리 폴더에 복사된 모습입니다. 지금 WebINF 아래쪽에 보면 우리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고 지금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JDBC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JSTL 자르, 스탠다드 자르 이렇게 두 가지의 자르 파일이 복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JSTL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DO 파일인 member.java입니다. member.java는 일반 자바 파일이기 때문에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현재 우리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원 정보를 취급하기로 하죠. 여기에는 멤버 변수 name과 이메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멤버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인수 있는 생성자는
우리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결정을 해주는 게 우리 인수 있는 생성자네요. 그래서 그 가지고 들어온 값을 this.name, 가지고 들어온 이메일 값은 this.email에 줌으로써 멤버 변수의 초기화하는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생성자입니다. 기본 생성자인 경우에는 멤버스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아무런 값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여기 값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름으로는 홍길동, 이메일로는 test@test.net이라고 하는 값을 강제적으로 할당을 해주는 그런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두기로 하죠. 아래쪽에 있는 getters and settles는 우리가 그 소스 메뉴에서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할당이 되죠. 얘네들을 타이핑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좀 어렵지만 그 initial member.java 파일 DAO 역할을 할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챕터 11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other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로는 JSP 프로젝트 챕터 11이라고 넣어주기로 하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으로서는 initial member라고 하는 걸 이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이 리스너 형태로 동작되기 위해서는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슈퍼 클래스 위치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위치에 add를 누르고 우리가 이제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에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찾기로 하죠. 그런 다음에 걔를 여기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하게 건들 건 없지만 우리가 abstract 메서드를 inherit 상속받도록 그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걸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만들어뒀던 커멘트를 포함을 시키도록 하죠. generate 커멘트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finish 누르기로 하죠. 그러면 상속받아 형성된 코드들은 딱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임포트 구문으로서 서블릿 컨텍스트 이벤트와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임포트 구문이 들어 있을 거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괄호 속에서 여기에 이벤트 값들은 괄호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서블릿 컨텍스트 이벤트 아규멘트 제로라고 하는 게 들어 있는데 아규멘트 제로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컨텍스트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컨텍스트 영역에서 동작되는 그 속성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초기화 데이터이기 때문에 초기화 데이터는 아래쪽에 있는 메서드 여기에 context initialized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초기화 데이터를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initial members.java 내부 코드를 구현을 해보기로 하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19번 위치에 보면 add web listener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는 annotation을 지정해 주는 건데 listener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annotation입니다. 여기에 add web listener라고 그 값을 넣게 되면 아마도 오류가 생길 겁니다. 그 오류가 생겼을 때 Ctrl Shift O 누르면 여기 13번 줄에 있는 것처럼 javax.sublit.annotation.weblistener라고 하는 게 추가되면서 오류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도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아래쪽에서 그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array list나 서블릿 컨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나중에 오류가 생겼을 때 Ctrl Shift O를 누르면 자동으로 추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기본적으로 context initialized라고 하는 이 메서드라고 그랬죠. 이제 이 메서드에 들어간 내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argument 제로는 현재 우리가 동작되고 있는 컨텍스트를 구현을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argument 0.get sublit context라고 하는 걸 이제 메서드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서블릿 컨텍스트를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 속성 관리로서 값을 할당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members 클래스의 그 멤버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료를 10개를 관리할 텐데 여러 개를 관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array list를 사용을 해왔죠. 그리고 우리 members라고 하는 자료가 각 array list의 한 이제 그 레코드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이제 축적을 해 두기로 하죠. 자, 이제 그 실제로 우리 데이터스에 값을 이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0부터 5보다 적을 때까지 총 5개의 샘플 데이터를 구현을 해 보기로 하죠. 여기에는 우리 i 값을 이용을 해서 앞쪽에 그 멤버의 네임에 두원이 i 형태로 이제 집어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테스트 i test.net이라고 집어넣기로 하죠. 자, 이것은 인수 있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5개의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멤버 클래스로 만든 데이터를 데이터스 그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뒀네요.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멤버스 클래스로 구현되어 있는 자료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그 멤버 생성자를 이용해서 2개의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이메일에 값이 없는 널 값 상태로 값을 2개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메일을 빠진 것을 일부러 추가하는 이유는 나중에 우리 그 저기 코어 라이브러리를 공부할 때 저기 널 값일 때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요청을 위해서 일부러 이메일이 빠진 2개의 샘플 데이터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new member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값순위와 값순위가 2개네요. 값순위 2가지를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메일은 널 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2개의 샘플 데이터를 추가를 하는데, 기본 생성자를 이용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메일 주소는 test@test.net이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위에 5개, 2개, 2개에서 총 9개의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스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context.set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우리 그 컨텍스트 속성의 그 set 애트리뷰트 값을 통해서 값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속성의 이름은 members, 실제 들어간 것은 데이터스라고 하는 방금 array 리스트로 구현을 해준 이 값들을 우리가 그 속성에다가 할당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 members라고 하는 컨텍스트 기반의 get 애트리뷰트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array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 5개의 값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하나를 우리 그 컨텍스트 기반의 애트리뷰트에 하나를 더 할당을 해줬네요. 멤버라는 이름으로 new member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컨텍스트 쪽의 애트리뷰트에 현재 2가지의 값을 셋으로 해놨습니다. 하나는 array 리스트로 9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딱 하나의 멤버 클래스로 만들어준 자료 하나, 이렇게 2가지의 자료를 등록을 해뒀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members나 member를 이용해서 값들을 불러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JSTL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면 우리 이제 실제 구현을 해놓은 자료를 확인하면 우리가 initial members라고 하는 자바 파일과 member 자바 파일 2개가 들어있겠고, JSTL과 standard.jar, JSTL.jar 2가지의 jar 파일의 라이브러리 추가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JSTL을 공부할 준비는 끝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셨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공부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태그들이 있는데, 그 태그를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만나볼 태그는 C:out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C는 프리픽스죠. 그 다음에 out이 태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C:out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원래 얘는 우리 그 JSP에서 표현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표현 언어가 등장함으로써 Cout은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옵션은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Cout 한 번쯤은 구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Cout은 태그 바디가 없는 경우와 태그 바디가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 Cout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바디가 없는 경우에는 Cout이라는 태그 value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escape XML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그리고 default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그 태그 바디가 있는 경우에는 Cout이라고 하는 태그에 value라고 하는 것과 escape XML이라고 하는 2가지가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디폴트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태그 바디 형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디포트 밸류를 바디에다 넣어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쓰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 편리한 방법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cout 태그에는 이제 애트리뷰트 속성들이 있었죠. 첫 번째 value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value라고 하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 값은 없습니다. 여기는 출력될 내용 혹은 표현식을 우리가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값을 표현을 해달라 그런 거죠. 자,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그 바디에 있는 필수 값은 아닙니다. 기본 값은 태그 바디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밸류에 내용이 없는 경우 만약에 밸류 값에 찍으려고 했는데 거기 값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비워둘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값으로 채워줄 거냐? 이런 거예요. 지금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밸류 필드를 봤더니 밸류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출력할 내용이 없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디폴트 값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escape XML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쓰지는 않아도 되는 건데 얘네들은 기본 값은 true입니다. 이건 뭐냐면 출력될 내용이 이런 것들 부등호 가로 또는 앰퍼센트 또는 그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이런 여러 가지 등의 그 문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일반 문자로 변환할 거냐 아니면 그 태그나 이런 값으로 쓸 거냐라는 것을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저 값을 true로 해놓았다면 우리는 부등호 가로도 태그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 부등호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false로 해두게 되면 저거를 태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가 반영된 내용이 false로 해야만 태그가 반영된 내용이 화면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그 형태로 쓰겠다? 아니다. 그런 경우를 지정할 때 escape XML이라고 하는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cout 한번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리스너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출력해 주는 것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리스너에는 members라고 하는 그 객체를 이제 등록을 해두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총 9개의 값을 할당을 해두었죠. 그 9개의 값들을 할당해 주는데 그 9개의 값의 내용을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 for each는 좀 이따 배울 건데 요거는 우리 C 언어에서 for each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JSTL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배울 거지만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이번 실습에 좀 포함을 시키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옵션을 하나 주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름과 이메일 우리 두 가지의 멤버 클래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 내용을 출력하는데 우리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빨간색으로 출력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 일반적인 태그로는 저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cout이라고 하는 그 코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 저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저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t의 이제 코드가 되겠네요. 자, cout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저 자바 클래스를 써야죠. 그래서 import 구문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를 추가했는데 지금 현재는 코어를 넣었고 우리 URI는 자바 쓴닷컴의 JSP 밑에 JSTL 밑에 코어라고 했었죠. 그 값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기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out 실습을 하게 되고 14번 줄에서 LTGT라고 하는 것은 LT는 요걸 말하는 거고 GT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직접 집어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태그로 인식하기 때문에 태그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LT, @GT 형태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핵심 부분이 해당되겠네요.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두었고 우리는 for each 문으로 이제 C for each 문을 이용을 했는데 이 C for each 문은 사실은 그 C 언어 for each와 거의 같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그 C for each 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줄 값들이고 지금 현재는 표현 언어를 통해서 그 컨텍스트 기반 그 컨텍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각각 베리어블은 우리가 변수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 멤버스에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로 do 클래스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멤버스의 한 줄 한 줄 레코드 하나하나는 우리 멤버에다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이제 직접 출력을 해보긴 하죠. TD 속에 우리가 이제 표현식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그 페이지 컨텍스트의 get 애트리뷰트로 기본적으로 멤버 우리가 여기에서 레코드 하나하나 읽은 것에 해당이 되겠네요. 레코드 하나하나 읽은 것에 대해서
name, get name을 통해서 출력을 해줬네요. 그러면 우리 그 지금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 언어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출력을 해줄 수 있는데 멤버 클래스의 네임 필드를 가져와라 하는 형태로 표현 언어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출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TD가에는 우리가 이메일 주소를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 없음이라고 빨간색으로 출력을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cout을 이용해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cout을 이용을 했네요. value 값은 member 클래스의 이메일 값을 가지고 옵니다. 표현어를 이용해서 값을 읽어봤죠. 그 escape XML을 false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그 결과를 반영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태그 바디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값을 디폴트 값을 지정을 했는데 디폴트 값은 폰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글꼴을 지정했네요. 컬러는 레드, 이제 빨간색으로 지정했네요. 그리고 디폴트 출력될 값은 이메일 없음이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사실 cout이 다른 곳에서는 별로 이용되지 않는데 이런 형태 뭔가 값이 없을 때 거기다가 좀 값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싶다. 이런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for 이 지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게 되면 이것은 그 get attribute를 통해서 출력한 것, 그리고 이거는 표현 언어를 통해서 그냥 출력한 거죠.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죠. 우리 cout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된 것은 여기 이메일 필드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중간에 값순위 자료에 이메일 없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저기 이메일에 널 값을 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널 값이면 값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메일 없음이라고 하는 디폴트 값을 출력을 해주는 용도로 cout을 이용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cset 태그를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죠. cs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변수 값을 설정하거나 객체 멤버 변수 값을 설정할 때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cset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변수를 활용할 때와 객체를 활용할 때 그 내용이 조금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를 활용할 때는 cset에서 여기 값은 value에 들어있을 거고 variable에다가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할 스코프를 이제 우리가 기술해 줄 수 있겠네요. 거기에 비해서 객체를 쓸 때는 우리가 value라고 하는 값이 있겠고 그 다음에 target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 target은 객체 이름이 되겠습니다. 객체 이름을 지정해주고 그 객체의 특별한 그 필드 값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필드 이름을 이제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cset 태그에는 그래서 이제 속성들을 확인해 보면 value는 실제로 저장할 변수 값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target은 이제 값이 저장할 될 객체 이름이라고 그랬네요. property는 그 타겟 객체의 멤버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variable은 변수를 쓸 때 사용한다 그랬죠. scope은 값이 저장될 범위를 지정해 줄 때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set을 이용을 해서 값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변수의 값을 지정하고 출력하는 형태도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리스너 객체에 등록된 객체의 내용을 변경하는 데도 한번 좀 사용을 해보기로 하죠. 자, 우리 그 태그 라이브러리 지셔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LTG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이야기했죠. 여는 부등호, 닫는 부등호 이걸 그 태그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cset은 이런 방법으로 씁니다. 첫 번째는 변수를 사용하는 예이네요. variable 변수 이름이 들어있고 value 값이 들어있습니다. message라고 하는 변수에 hello world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도록 해주는 게 cset이죠. 변수를 쓸 때는 저런 규칙을 씁니다. 변수에 지정된 값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표현 언어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현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했네요. 표현 언어를 쓸 때는 달러 중괄호 msg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고 표현식을 쓸 때는 우리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get attribute를 통해서 메시지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해줬네요. 자, 이번에는 cset을 그 객체의 그 속성값을 이제 지정하는데 멤버 변수를 지정하는데도 한번 사용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C셋을 적용하기 이전에 before C셋에서 우리 멤버에 있는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member name이라고 하는 곳에서 표현 언어를 이용해서 달러 중괄호 member.name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member email에서 표현 언어 달러 member.email 형태로 우리가 그 메일 주소를 출력을 해줬네요. 자, 멤버에는 우리 그 홍길동 test@test.net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C셋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 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C셋을 하는데 타겟 객체 이름을 지정해야죠. 객체 이름은 @member라고 달러 중괄호 member라고 해줬습니다. property 이메일 값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겠네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value 값은 changed@test.net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 값으로 이제 넣어줬네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멤버 객체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바뀐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 보면 위의 것은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C셋으로 할당하고 읽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객체에 해당되는 건데 객체에 C셋을 하기 전에는 여기 이메일 주소가 test@test.net으로 들어있을 것이나 C셋을 적용하고 난 이후에는 changed@test.net이라고 하는 형태로 값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remove 태그입니다. remove 태그는 그 설정되어 있는 객체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C remove라고 해주고 variable이라고 해주고 이제 scope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variable, scope는 각각 속성이 삭제할 변수 이름, 삭제할 범위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C 및 remove를 한번 이제 직접 활용을 해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C remove를 하기 위해서는 C셋으로 뭔가 값이 이제 할당이 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15번 줄을 보게 되면 우리가 C셋을 통해서 dinf라고 하는 값을 variable 메시지 속에다가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줄에서 remove 하기 전에 출력하면 저 위치에는 메시지 값이 dinf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들어 있겠네요. 그 다음에 C remove를 통해서 우리가 값을 이제 집었어요. 그러면 variable 메시지에 있는 내용을 지워라 그랬네요. 그러면 18번 줄에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에 있는 내용은 지워졌어요. 그래서 뭔가 결과가 출력되지 않겠네요. 확인을 해보면 이제 before에서는 dinf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됐지만 after 영역에서는 이미 remove를 통해서 그 내용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값이 출력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ccatch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ccatch는 기본적으로 body에 대응되는 코드의 예외를 처리해 주는 겁니다. try catch를 연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 ccatch는 이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쯤은 구경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ccatch라고 해주고 variable name을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액션들을 기술해 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ccatch가 없을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고 ccatch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우리 핵심은 14번 줄과 15번 줄만 보면 됩니다. 14번 줄에는 ccatch 태그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 예제를 넣었는데 지금 우리는 표현식을 통해서 그냥 9 나누기 0을 했습니다. 9 나누기 0 divide by 0 0으로 나누려 했습니다. 라는 오류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오류가 ccatch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오류가 발생한 걸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류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 요쪽에서 divide by zero라고 하는 형태의 오류가 났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 코드에서 이런 푸른 창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썩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 사실은 예외 처리는 우리가 에러 페이지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뭐 ccatch를 꼭 써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ccatch를 이용해서 한번 얘네들도 잡아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ccatch 15번 줄에서 18번 줄까지 ccatch를 넣고 중간에 여기다 뭔가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variable에 에러 메시지를 담아두기로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한 오류가 어디에 담긴다고요? 그 오류를 우리
에러 메시지라고 하는 요 변수 속에다 담아둔다고 해요. 그리고 아래 18번 줄에서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 이 에러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C캐치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실행 결과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C캐치 그러면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여기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더럽게 나온 창보다는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신뢰감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다음은 CIF 태그입니다. CIF 태그는 조건에 따라서 바디 내용을 처리해주는 그런 코드인데 자바의 if 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else 문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CIF의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디 내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바디 내용이 없는 경우, 바디 태그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CIF라고 하는 태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조건을 기술해 줍니다. 테스트에다 조건을 기술하게 되죠. 테스트에 조건을 기술하면 우리는 결과가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겠죠. 그 결과들을 우리 variable name이라고 하는 요거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결국 그 var의 variable name에는 t 또는 f, true 또는 false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scope는 그 variable이 통용되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바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CIF라고 해주고 조건문을 기술하죠. 그 조건문은 기본적으로 variable name 속에 저장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variable에는 true 또는 false 값이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scope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사용할 변수가 통용되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body 컨텐트가 있는데 이 body 컨텐트는 여기 variable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방법보다는 그 if문의 결과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디 컨텐트가 있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CIF 태그의 속성입니다. 테스트, 검사할 조건이라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variable은 테스트 조건의 결과를 저장하는 변수 true or false를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scope은 변수가 저장되는 범위입니다. 내가 뭐 페이지까지 하겠다, 뭐 또는 뭐 전체 영역을 하겠다, 뭐 그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CIF 예제를 한번 보기로 하죠.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번 줄을 보니까 이제 C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기본적으로 user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해두었네요. 그 다음에 17번 줄에서 메시지를 일단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user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제 CIF는 이제 20번 줄에 나옵니다. 20번 줄에 봤더니 CIF라고 하는 게 나왔고 조건이 기술되어 있는데 조건은 메시지가 user1과 같으냐라고 물어봤네요. 메시지가 그 user1과 같은지 틀린지 확인하면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겠고 그 결과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겠네요. 따라서 21번 그 바디에서 테스트 리절트에 add result를 출력하면 지금 현재는 메시지가 user1이니까 당연히 두 값이 같겠죠. 그래서 그 add 달러 중괄호 result에는 true 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그 C셋을 통해서 할당된 메시지의 user1이 나왔고 메시지가 user1이랑 같으냐라는 테스트 리절트 결과에는 이게 true라고 하는 게 찍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CIF의 태그의 결과로 나온 것이죠. 다음은 CChoose, CWhen, COtherwise 태그입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바 코드의 if, else 구문, C샵의 스위치 케이스 구문과 유사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중선택을 지정해주는 구문이죠. 다중선택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Cchoose 내부에 여러 개의 CWhen 구문이 올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전체적인 사용법을 보자면 C 태그가 바깥쪽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컨텐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바디 컨텐트에는 when이나 otherwise가 됩니다. 지금 이 CWhen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들을 수 있고 CWhen에 모든 게 해당되지 않을 때 otherwise 영역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핵심은 CWhen 구문입니다. CWhen 구문에는 테스트 조건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테스트에 컨디션 조건이 들어 있고 만약에 얘가 참이 되면 이쪽 바디 컨텐트가 실행이 되고 건너뛰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CWhen 구문이 있고 CWhen의 모든 곳에 들어가지 않을 때 otherwise 구문이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C
추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핵심 코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 코드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6번 줄에서 지금 31번 줄까지 C 추저문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준비 작업으로서 폼을 하나 구성을 했네요. 폼 내부에 봤더니 select 태그 드랍다운 리스트에 해당이 되죠. 이름은 그 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가 그 선택된 값이 A에 해당되면 A 값이 선택됐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이제 selected를 없애줬습니다. 선택된 경우에는 우리가 A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B, C, D도 같은 모습입니다. B가 선택되었으면 선택됐다고 표시해주고 화면에 B가 출력되게 해주고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지막으로 input 태그 23번 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submit을 누르면 쭉 이제 동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 추저로 이제 넘어오게 될 겁니다. C 추저에서 우리 이제 C when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네요. C when에서 만약에 파라미터 셀렉터가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세 가지를 선택을 했네요. 그런 경우에는 A를 선택, B를 선택, C를 선택이라고 하는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therwise는 우리가 A, B, C를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경우, 빼기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D를 선택한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때는 A, B, C 이외의 것을 선택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C 추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C when, C when, C when, otherwise 이런 형태로 함으로써 C when의 이제 그 테스트 조건들을 기술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실행 결과입니다. 실행 결과는 처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저기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인을 보면 지금 A, B, C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A, B, C 이외의 것을 선택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C를 택하는 순간 선택을 눌렀을 때 C를 선택이라고 하는 결과가 화면에 출력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코어 라이브러리의 C for each 태그입니다. 자바 언어의 포문과 유사하고 C# 언어의 for each 문과 굉장히 유사한 언어입니다. 이것은 가장 유용하고 중요한 JSTL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사용법은 컬렉션 객체의 크기만큼 반복하는 방법, 그 사용법 2는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for each 문은 이제 지정된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를 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 여기 사용법 1번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C for each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지정을 하게 되죠. 이 아이템에서 하나하나 요소를 뽑아낼 때 variable이라고 하는 곳에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variable status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건데 현재 상태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begin, end step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begin은 시작하는 값, end는 끝내는 값, step은 정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for에 해당되는 기능, for each에 해당되는 모든 기능을 다 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for each 문을 쓴다면 begin, end, step은 이제 없는 게 좋겠죠. 사용법 2번은 이제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는 건데, 이때는 begin, end가 필수적으로 이제 존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C 언어의 for 문과 같은 유사한 형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위의 것은 이제 C 언어의 for each 문과 유사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for each 문 태그의 속성을 보자면 아이템이라고 해서는 그 아이템즈에는 반복을 위한 데이터를 가진 아이템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begin은 반복 시작 번호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0으로 출발하겠죠. 그 다음에 end는 컬렉션의 마지막 반복의 끝값입니다. 그리고 스텝은 반복의 증가분에 해당되겠죠. variable은 현재 아이템, 보통은 이제 아이템즈 속에서 그 값을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컬렉션에서 하나의 자료를 뽑아낸 것이 이제 variable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variable status는 반복 상태 값이 있는 변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비슷한 태그로 C4 tokens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문과 유사하지만 문자열을 해당되는 토큰으로 구분돼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문자열을 구분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마이너스, 탭, 공백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한다면 010-1234-1234 형태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빼기 이런 것들이 토큰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010-1234-1234에서 010-1234-1234 이렇게 반복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토큰을 기준으로 여러 개를 반복 처리한다. 그게 포토큰즈입니다. 그래서 C4 토큰즈를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C4 토큰즈라고 하는 이제 태그를 사용을 해주고 아이템즈가 필요하겠네요. 이 아이템즈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에 해당이 됩니다. 토큰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딜리미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분해주는 기호를 뜻합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은 이제 해당되는 요소들을 변수로 담아오기 위한 것. 베리어블 스테이터스는 현재 상태의 값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begin end step도 마찬가지로 들어있게 되겠네요. 포토컨즈 태그의 속성들을 보자면 아이템즈는 기본적으로 그 반복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의 컬렉션보다는 사실은 문자열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미터스는 기본적으로 구분자로 사용할 문자열입니다. begin 시작번호, end 끝번호, 스텝 정가분에 해당되겠고 베리어블은 현재 아이템에 있는 변수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리어블 스테이터스는 반복 상태 값이 있는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널리 쓰지는 않습니다. 자, C 포이치 구문과 C 포토큰 구문을 한꺼번에 예제로 한번 처리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두 개를 담는 C4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앞에 그 공통되는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죠. C 포이치 구문은 기본적으로 18번에서 25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데이터의 자료 항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이템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컨텍스트 기반의 속성에다 넣어둔 값이죠. 각각의 자료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총 9개 멤버 클래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즈는 기본적으로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있고 한 가지 항목들은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은 기본적으로 멤버라고 하는 형태로 담고 있네요. 이 멤버는 이제 변수 이름입니다. 우리 클래스 멤버하고는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름을 멤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멤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egin end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begin 0번, end 5번도 이렇게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만약에 begin end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members에 들어있는 9개의 컬렉션을 처리를 해주게 되겠고 begin 0번, end 5번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0번 처음 위치부터 end 5번까지 하니까 0, 1, 2, 3, 4, 5, 6, 5까지 총 6개의 자료를 출력하게 되겠네요. variable status도 사실은 별로 안 쓰는 건데 일단 여기다 넣어놨네요. variable status는 현재 상태 값을 정의한 데 씁니다. 자, 그러면 현재 m status에서 두 개의 값을 뽑아냈네요. m status에서 인덱스 값이 있고 카운트 값이 있네요. 그 인덱스는 0, 1, 2, 3, 4 값을 나타내고 카운트는 현재 개수를 나타내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 우리는 보통 그 아래처럼 이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핵심은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포이치 문호로 쓰는 구문과 같죠. 멤버에 들어있는 name이라고 하는 필드, 멤버에 들어있는 이메일 필드를 화면에 출력하는 게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역할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뭐 이것저것 넣어놔가지고 좀 복잡한데 20번, 21번은 사실은 우리가 잘 얘네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게 멤버스에 들어있는 자료를 화면에 출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22번, 23번이 핵심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begin end도 사실 필요가 없겠죠. 자, for tokens는 우리가 아이템에 문자열을 넣어 놓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토큰으로 쉼표를 쓰기 위해서 홍길동 전화번호 서울 주소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요 쉼표를 토큰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딜리미터스를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에 셀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뒀네요. 그러면 셀은 처음에는 홍길동이 들어있겠죠. 두 번째는 011, 211, 0090이 들어있겠고 세 번째는 서울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 위치에서 표현 언어를 이용해서 달러 중괄호 셀이라고 표시하면 처음에는 홍길동, 두 번째 전화번호, 세 번째 서울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된 결과를 보게 되면 요게
스테이터스 값으로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나갈 거고 카운트는 개수니까 처음에 출력하면 한 개 출력한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네임과 이메일 두 번이 0이 출력되고 test0 at test.net 이렇게 출력이 됐겠죠. 2번, 3번, 4번, 5번까지 해서 0, 1, 2, 3, 4, 5 총 6개가 출력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포토컨 문장으로 홍길동 전화번호 서울이라고 하는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됐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begin end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begin end가 없으면 우리 그 아이템즈에 들어있는 9개의 값들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총 9개의 결과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C 라이브러리 태그에서 URL 관련 태그입니다. 먼저 C 임포트 태그네요. C 임포트 태그는 그 특정 URL 페이지에 있는 것을 현재 페이지에 포함시켜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JSP include action과 굉장히 유용하죠. 유사하죠. 자, 첫 번째 사용법은 우리가 포함하고자 하는 자원을 문자의 형태로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용법은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를 리더 객체로 포함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임포트 구문에서 URL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지정하고 variable name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범위까지를 지정할 수 있겠고 그 캐릭터 인코딩 방식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ody 태그 내부에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C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URL을 전달을 시켜갈 때 URL에 자료를 담아갈 때 우리가 get 방식이나 post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담아갈 수 있죠. 그 파라미터를 C 파람이라고 하는 서브 태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리더 객체로 포함하는 경우인데 그 비슷합니다. C 임포트를 쓰고 URL을 이제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이번에는 이제 그 variable 리더 속에 그 결과를 담아가는 방법입니다. 캐릭터 인코딩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필요한 이제 다른 기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URL과 관련되어 있는 C 임포트의 태그 속성을 보자면 URL은 현재 페이지 내에 포함시킬 URL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는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름을 나타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인코딩은 현재 캐릭터 셋을 지정하게 되는데 기본값은 ISO 값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나 우리는 UTF-8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베리어블 쪽에서는 우리 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변수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코프는 그 베리어블이 갖고 있는 값이 어디까지 통용이 될 거냐라는 통용 범위를 지정해 주는 데 씁니다. 베리어블 리더는 읽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자바 io.read 변수에다가 담아두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그 동적인 페이지를 포함할 때는 성능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C 임포트는 우리가 이제 그 예제를 한번 보기로 하죠. C 임포트 예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런 형태로 기술합니다. C 임포트를 통해서 cset.jsp를 우리가 포함을 할 겁니다. 그 variable은 myurl 1번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variable myurl 1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cset.jsp라고 하는 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우리가 cout을 통해서 value 위치에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escape xml을 false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태그를 뭘로 처리한다? 그렇지. 그 우리 부등호 같은 것을 말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네요. 부등호 같은 것을 태그로 처리해 주는 것이 그 escape xml을 우리가 이제 false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cset에 해당되는 자료가 이런 18번 문장에 의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 네이버닷컴에 해당되는 자료를 myurl 2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포함을 시켜줬네요. 그리고 걔네들을 우리가 cout을 통해서 출력하고 태그로 처리하게 되면 네이버 페이지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지금 우리가 여기 C 임포트문에 의해서 출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요 영역은 기본적으로 CSS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됐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게 조금 이제 겹쳐버렸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로그인 페이지를 우리가 그 C 임포트를 통해서 출력함으로써 아래쪽에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 URL 태그입니다. C URL의 경우에는 제공된 URL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URL을 처리해 주는 그런 경우를 쓰는데
여기도 사용법이 바디 태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바디 태그가 없는 경우의 사용법입니다. C URL을 이제 태그 시작을 해줬고 value 속성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이제 값이 들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컨텍스트 지정하고 variable 이름에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코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디 태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내용과 기본적으로 흡사한데 여기 C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우리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이제 가져가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 파라미터 같은 경우를 우리는 서버 태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URL 관련 태그의 속성을 보자면 value에는 기본적으로 URL 값이 들어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이름을 지정하게 되겠고요. variable은 현재 내용의 페이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변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가 통용되는 범위를 스코프로 지정을 하면 되겠네요. 또한 URL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경우 우리 C 파라미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C 파라미터는 임포트 구문, URL 구문, 리다이렉트 구문 등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get 방식으로 필요한 파라미터를 가져가는 방법을 이제 정의할 때 씁니다. C 파라미터의 사용법은 바디가 없는 경우, 바디가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해주게 되는데 바디가 없는 경우에 C 파라미터라고 해주고 이름에 value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바디가 있는 경우에는 C 파라미터에 name 속성까지 애트리뷰트까지 지정하고 그 값은 우리가 바디로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C URL 태그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C URL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C URL이라고 해주고 value C choose 구문을 우리가 이제 이제 여기다가 이제 URL로 이동시켜 보려고 하네요. 그 다음에 variable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타겟이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파라미터로 우리가 저기 select 그 값을 A라고 지정을 해줬네요. 그러면 이제 선택된 값이 그 A가 화면에 이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출력해 줄 때는 우리 타겟을 이용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 링크를 이용할 때는 앵커 태그 A 태그를 이용해서 href의 태그 값을 주면 우리는 이제 실제 링크가 연동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 출력과 링크 연동이 어떤 형태의 결과는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우리 A가 저기 위에 있는 URL 값에 그 get 방식으로 추가가 돼 간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단순 출력, 링크 연동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죠. 단순 출력은 만들어진 값을 우리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value로 지정된 값에 파라미터로 지정된 값이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쿼리 스트링이라고 그랬죠. get 방식으로 쿼리 스트링 형태로 파라미터 값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 A 태그의 href 속성으로 전달해 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만들게 되면 만약에 C 추저를 선택을 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C 추저 페이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이 C 추저 페이지를 캡처를 해 놓지는 않았네요. 다음은 C 리다이렉트입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거죠. 우리 저희 ASP.NET에서 response.send redirect나 그다음에 JSP의 forward action과 유사한 겁니다. 지정자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도 C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바디가 없는 경우, 바디가 있는 경우로 나눠줄 수 있는데 바디가 없는 경우에는 C redirect 써주고 URL 써주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컨텍스트 지정할 수 있겠죠. 그 바디가 있는 경우에는 C redirect URL 해주고 필요한 파라미터를 서버 태그로 우리가 기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C redirect 그 예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우리는 그 C redirect를 통해서 지금 choose.jsp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select 값을 A 값으로 전달하고 싶었네요. 그럼 이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확인해서 보면 우리는 리다이렉트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A가 선택된 상태에서 C 추저가 결과 값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코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한숨 돌리고 마지막 강의에 또 집중을 해볼까요? 다음은 SQL 태그 라이브러리를 알아보려 합니다. JSPL SQL 태그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쿼리를 처리해주는 작업을 수행해주는 게 SQL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SQL 태그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지시어 선언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그 태그 라이브러리를 써주고 프리픽스로는 SQL을 씁니다. URI는 우리가 다 똑같은데 끝부분만 SQL로 바뀌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SQL 태그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SQL에서 트랜잭션을 구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쿼리는 SQL 태그에서 그 정의되어 있는 쿼리문을 실행하는 데 씁니다. 기본적으로 execute 쿼리문과 같은 execute 쿼리 메서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SQL에서 정의되어 있는 쿼리문을 실행하는 데 쓰는데 이때 그 업데이트 부문은 결과가 없는 쿼리문을 실행할 때 씁니다. 그래서 execute 업데이트 메서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setString의 값과 같이 우리가 그 스테이트먼트 파라미터의 값을 할당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 파라미터는 set timestamp처럼 우리가 날짜 정보를 그 지정할 때 쓰고 set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소스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 set 데이터 소스는 우리가 그 커넥션 풀을 이용할 때는 훨씬 간단해지고 커넥션 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 네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그 전에 만들었던 방법으로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 SQL 쿼리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쿼리문은 결과가 있는 쿼리문을 실행할 때 쓰고 execute 쿼리문과 유사하다 그랬네요. 이 SQL 쿼리의 몇 가지 태그들이 있습니다. 태그의 속성을 살펴보자면 쿼리문이 있습니다. SQL이 있는데 이것은 실행할 쿼리 문장입니다. variable은 쿼리의 결과를 저장을 하는 거죠. 결과의 쿼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result set 형태로 날아오게 되겠죠. result set의 내용들이 저기 variable 속에 저장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scope은 variable이 통용되는 범위를 지정하는 데 씁니다. 데이터 소스는 JND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소스 네임을 지정해 주면 되겠고 드라이브 매니저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보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max로는 최대 행을 이야기하고 start로는 그 시작 행번호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0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죠. 자, 우리 그 이번에는 SQL query.jsp라고 하는 문장을 하나 추가를 해서 JSP를 하나 추가해서 우리 쿼리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하죠. 자, 우리 JSTL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지시어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쓰는데 요 아래쪽에 위에 있는 것은 쿼리 문장을 위한 지시어, 아래쪽은 코어 라이브러리를 위한 지시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지시어를 추가했네요. 이와 같이 우리 그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마다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도 같이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바디 태그 내부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SQL 쿼리 문장을 16분 문장에서 쓰고 있네요. 지금 사용할 쿼리 문장은 SQL에 기술되어 있는데 select 별표 from members입니다. members 테이블의 모든 필드 값을 다 가져오라네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variable에 저장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variable에 저장이 되는 것은 result set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variable 이름을 rs라고 표시를 해줬네요. 다음은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가져오게 되는데 현재 우리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커넥션 풀을 이용을 하고 있죠. 커넥션 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그냥 이름만 JNDI 이름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JDBC/MS-SQL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쟤네들을 그 다르게 쓴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커넥션 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기 데이터 소스가 좀 더 복잡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태그 바디 내부에다가 기술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래첨을 쓰면 됩니다. 지금 원래는 여기에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태그를 집어넣으니까 자꾸 오류가 발생해서 우리 여기에는
지금 태그 기호가 지금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SQL 쿼리라고 하는 이제 태그를 사용을 하고 베리어블의 결과를 담을 내용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소스 지정하죠. 쿼리 문이 아까 위에서는 SQL이라는 곳에서 지정하는데 바디 태그에 select 별표 프람 members라고 하는 쿼리 문을 기술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 결과들은 RS 속에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 for each 문을 이용해서 이게 보통 for each 문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for each 문의 아이템즈는 그 RS 우리 여기에 위에서 지정한 이 RS죠. 베리어블이죠. 이 베리어블을 이용을 해서 rs.rows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한 로들이 다 전달되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로를 우리 베리어블 로에다 담기로 했네요. 그러면 로라고 하는 것은 RS에 들어있는 거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유저 ID, 비밀번호, 네임, 어드레스 네 가지 필드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네 가지 필드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출력을 해봤네요. row.useid, row.useid를 출력을 했고 그 BR 줄을 바꾸어서 row.name 슬래시 row.address 이름과 주소를 이렇게 출력하는 형태로 기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가 쭈루룩 넘어오게 될 텐데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그 수업 강의록과 똑같이 온다면 현재 5개의 자료가 들어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출력해 보게 되면 이렇게 저기 총 5개의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위에 나오고 이름, 주소 이런 형태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우리 그 SQL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니까 좀 쉬워 보이나요? 아마 익숙해진다면 이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 기존의 쿼리문을 사용하던 방법, JDB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JSTL의 동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JSTL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약자인데 태그 라이브러리 커스텀 태그 중에서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라이브러리로 만든 게 JSTL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겠네요. JSTL은 총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사용법을 공부하는 거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본 것은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는 다 살펴봤고 SQL 태그 라이브러리는 그 중에서 쿼리 SQL 콜론 쿼리에 해당되는 그 활용을 한번 살펴봤네요. 만약에 다른 JSTL 동작이 필요하다. 구글 링크를 통해서 조금만 검색하면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JSTL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근데 조금 좀 귀찮은 것들이 몇 개 있었죠. 좀 개수가 좀 잔잔하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게 뭐 다른 것들이랑 같이 연계되는 게 없어서 딱 한 가지 강의록만 가지고 이번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하죠. 자, 안녕.